여러분 정리가 좀 되시나요? 자, 우리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 크게 세 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격 이론 얘기 우리 앞에서 다뤄봤죠? 성격 이론을 전생애적 인간 발달과 관련된 주요 이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공부를 해요. 이 제목은 제가 만들어낸 제목이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교육협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목차를 잡아준 거예요. 어쨌든 그 주요 내용은 성격 이론 가들이고 성격 이론 관련해서 크게 정신역동이론, 그 다음에 행동, 그거에 반대해서 등장한 행동주의론, 그리고 두 이론에 다 반대해서 등장한 인본주의론, 제3의 심리학이 있었더라. 그리고 자, 다음 시간까지 어떻게 그 학자들 이름과 그 다음에 그 이론의 제목을 머릿속에다 완전히 기억해 두셔야 된다. 자, 그럼 성격 이론은 어떻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냐면, 자, 이렇게 출제돼요. 첫 번째가 각 학자들이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을 할 때 이 이론을 써먹으려고 실천을 하기 위해서 그 이론을 배경 지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그죠? 그럼 사회복지사가 예를 들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근거해서 내가 클라이언트를 보겠다. 또는 행동주의 이론에 근거해서 클라이언트를 보겠다에 따라서 어떻게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걸 보통 인간관이라 그래요. 자, 우리 시험은 어떻게 출제되냐? 각 학자별로 그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보느냐? 인간관이 나와요, 시험에. 인간관. 그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주관적 인간이냐, 객관적 인간이냐, 그렇죠? 투쟁적 인간이냐, 합리적 인간이냐, 비합리적 인간이냐, 이런 식으로. 이해됐나요? 우리 작년 20회 시험에는 아들러의 인간관이 시험 문제 출제됐었어요. 이렇게. 아들러의 인간관은 목적론적 인간관이다. 이렇게. 이해됐죠? 자, 우리 교재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관으로 되어져 있죠. 인간관 정리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학자별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들이잖아요. 그죠? 그 자신들의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주요 개념이 있습니다. 이론에서 사용하는 주요 특징들, 개념들이 등장을 해요. 이 개념이 출제가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그 이론이 다른 이론들과 비교했었을 때의 특징. 자, 성격 이론에 출제되는 방식은 이렇게 인간관, 주요 개념, 특징 이 세 가지로 출제가 된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우리 목차도 그렇게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 목차대로 여러분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자, 이게 첫 번째 덩어리고요. 그 성격 이론이 첫 번째 덩어리고 이제 두 번째 덩어리가 등장하는데 이 두 번째 덩어리는 전생애적 발달 단계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고 하죠. 이 제목을 잠깐 분석해 보면 인간, 자, 사회복지 실천의 유일한 대상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복지사는. 그렇죠. 인간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공부하는데 그 인간은 행동이 어떻다? 다르다. 뭐하다고요? 다르다. 어떤 조건이 주어졌었을 때, 상황이 주어졌었을 때 각기 다른 행동을 하더라. 이유가 뭐 때문에? 뭐가 달랐기 때문에, 사람마다. 성격이 달랐기 때문에. 그죠? 자, 이 성격 이론에서는 인간이 왜 다른 행동을 하는가? 그 이유는 성격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성격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유지되고, 또 어떻게 변화되고를 다룹니다. 학자별로. 알겠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인간의 행동이 같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행동을 보일 때도 있지만 같을 때도 있어. 무슨 소리냐면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난 아기가 딱 태어나자마자 엄마 안녕 이러고 태어나는 아기는 없죠. 태어나면 모든 아기들은 전부 다 앙 하고 울면서 태어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맞잖아요. 뭐 청소년기가 되어졌다. 그럼 대부분 아이들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빠져서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춘기라고 얘기하죠. 애들이 복잡해집니다. 예. 반항적이고 그걸 이제 공부할 겁니다. 제2의 반항기라고. 즉 인간들은 각각의 발달 단계별로 동일한 행동을 보이더라. 다른 행동을 보일 때 요소가 성격인데 그 성격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보기 위해서 성격 이론 공부를 했는데 또 한 가지 같은 유형의 행동들을 단계별로 보이더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걸 우리가 전생애적 발달 단계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시험에서는 이 발달 단계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면
첫 번째 태아기. 시험에는 태내기라고도 나와요. 태아기, 태내기. 그다음 두 번째가 영아기로 출제됩니다. 연희 책들 보면요. 영유아기 이렇게 돼 있는 책들이 있어요. 한 번도 시험에 그렇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험엔 항상 영아기로만 출제돼요. 왜 그러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 사회복지 교육협의회에서 그렇게 정했어요. 근데 이상한 참고서들 같은 데 보면 영유아기 이렇게 써 있고 그다음에 뭐 아동 청소년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절대로. 영아기하고 영아기를 0에서 2세로 항상 출제합니다. 몇 살이요? 0에서 2세, 0에서 2세, 0에서 2세. 두 번째가 유아기입니다. 영아기 다음에 무슨 기요? 유아기. 유아기를 3에서 6세로 출제를 해요. 몇 살이요? 자, 항상 시험 문제를 보시면요. 옆에 3에서 6세 이렇게 써 있더라. 3에서 6세. 그걸 유아기라고 해. 그 다음 세 번째가 아동기입니다. 아동기는 7에서 12세입니다. 항상 이렇게 나와요. 7에서 몇 살? 12세로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예요. 자, 청소년기하고 청년기가 있어요. 청년기, 그 다음에 중년기, 노년기가 있습니다. 자, 단계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었을 때 우리 시험은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의 나이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변화되지 않고 항상 이 나이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 나이를 기억해야 된다는 뜻이야, 지금. 왜 그러냐면 시험에 이 나이와 성격 이론의 발달 단계, 학자별 발달 단계를 이렇게 붙여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붙여서 시험을 내기 때문에 나이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자, 그때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는 이 나이가 시험 때마다 좀 틀렸어요. 어느 시험에서는 13세서부터 출제된 적도 있었었고 17세서부터를 청소년기라고 출제된 적도 있었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시냐? 자, 아동기는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의 시기가 7에서 12세예요. 그죠? 이때로 기억하시고 청소년기는 중학생, 그 다음에 고등학생 때의 시기다. 이렇게만 정리해 두시면 된다. 청소년기를 무슨 시기요? 중학생, 고등학교의 시기다. 정리됐죠? 그 다음에 청년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이제 다르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나이가. 특히 청년기가 11회 시험 때, 11회 시험 때 한 번 성인 초기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무슨 기요? 성인 초기 한 번만 딱. 청년기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11회 시험에서 성인 초기라고 출제가 됐다. 이유는 뭐냐면 청년기를 성인 초기, 중년기를 성인 중기, 노년기를 성인 후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다시 청년기를 무슨 기? 성인 초기라고 출제된 적이 한 번 있었었어요. 11회 시험에서. 그 외에는 다 청년기로 출제됐다. 앞으로도 사실은 계속 청년기로 출제될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 기억해 두시고 중년기가 성인 중기라고 표현하고 자, 노년기를 성인 후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시험에 출제되는 연령은 노년기는 65세 이상. 몇 살이요, 여러분? 이건 항상 같았었다. 그런데 연령이 틀렸던 게 이 세 가지다.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는 연령 규범이 시험 때마다 조금씩 틀렸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발달 단계 관련된 공부를 해 보면서 다뤄보겠지만, 자, 여기서는 그냥 청소년기는 중고등학생으로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이해가 쉬워져요. 알았죠? 그 다음에 청년기는 뭐냐? 아직 결혼을 하기 전, 결혼하기 직전, 즉 이때 뭐 하는 거지? 사랑하는 때야. 뭐 하는 때? 애인 만나서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준비할 때. 플러스 직장을 가질 때. 직업을 가져서 이제 내가 뭘 하고서 살아야 될지에 관해서 직업을 가질 때. 다시 한번 청년기 하면 두 가지가 생각나야 돼요. 뭐하고 뭐? 결혼 준비 플러스 직장 탐색, 직업 탐색 또는 진로 탐색이라고 해요. 이해가 됐죠?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결혼해서 결혼 생활 하는 거는 아니야, 청년기는. 시험에 청년기가 나오면. 알았죠? 얘는 결혼을 준비하는 때, 그거 다시 말해 사랑을 할 때야. 애인과 사랑할 때 그걸 청년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성취, 막 진급이 되어지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진로를 탐색해서 내가 원하는 직장 안에
들어가서 이제부터 뭐 하는 거지? 적응을 하는 시점. 그걸 무슨 기? 청연기로 기억하시면 된다. 알겠죠? 그리고 중년기가 등장하는데 얘는 시험에 출제될 때 항상 무슨 면제부터 언제까지인데 64세까지라는 건 똑같았어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끄트머리가 몇 살? 64세인데 언제부터를 중년기의 시발점으로 보느냐는 시험마다 틀렸었다. 이해가 됐죠? 어떤 얘기인지. 뭐 30세로 나온 적도 있고 44세로 나온 적도 있고 학자별로 연령을 구분한 게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됐죠? 어떤 얘기인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내가 이제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자녀를 키우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직장을 갖고 그 직장에서 업적인 성취를 얻어낸 거예요. 내가 진급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이 중년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인생의 황금기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기요? 인생의 황금기. 아주 이제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생활에 있어서 제대로 갖출 것을 갖춘 시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험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단계를 시험 문제로 출제한다. 그때 각 단계에서 한 문제씩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 이론에서 한 12, 13개 정도. 10개? 10개에서 12, 13 정도. 그 다음에 얘에서 8개 나옵니다. 이렇게. 각 단계별 특징. 근데 이 중에서 청연기는 안 나온 때도 많았어요. 청연기는 사실은. 그러니까 얘는 그닥 공부할 양도 별로 없고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나머지 기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가 등장을 한다. 지금 우리가 인행사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시험에 출제될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제 말대로 됩니다. 알았나요? 자, 인행사의 두 번째 덩어리는 그래서 인간 발달의 단계들을 다루는데 이 단계별로 사람들이 어떻다?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더라. 태아기 때 아기들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어떻게 거꾸로 있습니다. 머리를 아래다 대고 있죠. 그래서 태어납니다. 그렇죠. 태어나면서 울고 태어나죠. 인간 행동은 모두 공통적입니다. 그 공통적인 특성을 이 발달 단계를 얘기하면서 다뤄볼 거예요. 알았습니까, 여러분? 됐지. 자, 요거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인행사의 마지막 덩어리, 세 번째 덩어리가 등장하는데, 자, 우리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잖아요. 자, 사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 발달에 영향을 주는 외적 요인입니다. 자, 인간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유전하고 환경이 있다 그랬죠. 근데 복지사한테 있어서 인간이란 건 클라이언트를 얘기하죠. 그죠? 근데 복지사가 이 클라이언트의 유전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나요? 황우석 씨도 하다 실패했어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개입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무슨 클라이언트의 DNA를 바꿔놓고 RNA를 뒤집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클라이언트의 어디에 개입하는 사람들이에요? 클라이언트의 환경에 개입하고 환경을 변화시켜서 환경을 클라이언트의 지지체계, 클라이언트를 돕는 체계로 바꾸는 게 우리의 주 임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보면 클라이언트를 도와주는 사회복지사 역시 바깥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 역시 뭐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보면 사회 환경인 거야, 우리가. 이해가 됐나요? 이 뒤에 붙어 있는 사회 환경은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클라이언트 바깥에 있는 환경, 즉 사회복지사가 개입하거나 또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의 사회복지사가 사회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인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인행사의 마지막 장은 바로 사회 환경에 관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인행사의 마지막 장, 사회 환경에서 우리는 뭘 공부할 거냐면 이 환경을 공부하는 이론 체계를 체계이론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론이요? 환경의 영향력을 공부하는 것을 체계이론이라고 하더라. 근데 우린 체계이론이 사실은 우리한테 체계이론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론 체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체계이론을 공부하는 이유는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 실천 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체계이론을 봅니다. 무슨 점을 형성한다고요? 관점, 중요하다. 다시 한번 뭘 형성하려고? 관점. 관점이라는 게 시각을 얘기합니다. 시각.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자, 잠깐 얘기 들어볼게요. 우리 실천론 하면서 또 다뤄볼 텐데,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도대체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복지사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그때 1920년대입니다. 몇 년대요? 기억해야 돼요. 1920년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고, 우리 실천의 역사는 거의 미국 역사를 갖고 공부해 볼 텐데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진단주의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무슨 주의요? 아우, 시험에 실천론 시간에 꼭 나와. 들어봐야 돼. 다시 한번. 20년대 무슨 주의? 진단주의. 여러분, 진단은 누가 쓰는 말이에요? 그렇지, 의사들이 쓰는 말이죠. 의사는 환자의 병의 원인을 진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단이란 말은 의료 분야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진단주의자들이 사용했던 모델을 우리는 의료 모델이라 그래요. 무슨 모델이요? 의료 모델.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이 클라이언트를 의사들의 환자처럼 여긴 거야. 환자처럼 여기고 환자처럼 다룹니다. 그들을. 이해됐나요? 그게 언제였다고? 1920년대 모습이었었어요. 이해가 됐죠?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진단이 끝나면 뭐 했지? 전문가인 내가 너희들을 병 고쳐줄게. 대표적인 게 클라이언트가 역기능적인 대인관계, 사회복지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역기능적인 현상이 대인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회성을 갖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해. 그러니까 왕따가 되고. 여러분, 범죄자들 있잖아요. 그죠? 그 범죄자들의 공통점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착취하기는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게 범죄자들이에요. 성범죄자나 뭐 사기를 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고요. 사회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도대체 얘가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걸 진단합니다. 진단하고 그것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주의자였었다? 20년대 등장한 진단주의자다. 기억해 둬야 돼요. 그들이 사용했던 모델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했더라? 의료 모델이었다고 하더라. 그때 이 진단주의자들은 지금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클라이언트를 이해합니다. 무슨 이론에 근거해서요?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에서. 이제 공부해 보게 될 텐데 이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은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었어요. 인간의 내적인 요인만 본다 그랬죠? 유전적인 요인만. 다시 얘기한다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얘가 왜 이렇게 사회성이 없고 왜 이렇게 인간이 이 엉망진창인 역기능적인 인간일까? 그 원인을 어디서만 찾는가? 이 클라이언트 자체 내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의 근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 정신분석 이론 하면서 공부할 텐데 과거. 다시 뭐라고요? 과거. 이 아이가 아이였었을 때, 이 클라이언트가 아이였었을 때 엄마, 아빠랑 관계 맺었던 엄마, 아빠의 관계에서 발생한 고착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공부할 겁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져서 얘가 요 모양, 요 꼴의 인간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돼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현재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 있다? 과거에 있다. 다시 현재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 있다고? 클라이언트의 과거, 어린 시절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프로이트의 시각이야. 이해됐죠?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선적 원인론. 다시 뭐라고요? 직선적 원인론. 우리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직선적 원인론. 과거가 현재 클라이언트 행동에 영향을 주더라. 이걸 다시 무슨 논이라고요? 직선적 원인론이라고 하더라. 다시 정리해 봅니다. 이 직선적 원인론의 이론적 배경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고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이론에 근거해서 클라이언트를 이해했던 자들은 무슨 주의자들? 진단주의자들이고 그게 몇 년대라고? 1920년대고 이해가 됐나요? 자, 이거 요번 시험에 안 나오나 보세요. 실천론 시간에 나오나 안 나오나 보십시오. 그놈들이 사용했던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모델 이름이 바로 의료 모델이라고 하더라. 얘들은 진단과 치료를 강조했더라. 이해됐죠? 이 시각이 일반적이었었어요. 이 시각이.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직선적 원인론적 시각에서 보면 모든 문제의 근원은 클라이언트 안에만 있는 거고, 클라이언트가 뭔가 결함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얘가 이렇게 대인관계도 맺지 못하고 엉망진창 삶을 살아간다고 보는 거예요. 직선적 원인론적 시각에서는. 그럼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클라이언트 안에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직선적 원인론적 시각에서 보면은 사회복지사는 누구만 바라보면 돼? 클라이언트만 잘 연구하면 되는 거죠. 저놈의 문제가 도대체 어느 시기가 어떤 시기를 잘못 살아서 요 모양이 된 것일까? 이해됐죠? 클라이언트만 보면 됐던 거야. 클라이언트만 보면. 이해됐나? 그러다가 이게 확 깨집니다. 그 깨지는 시점이 1960년대예요. 몇 년대요? 20년대부터 이 짓을 계속 해왔어요. 직선론적 원인론적 시각을 갖고 클라이언트를 보다가 60년대 들어와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생태의 체계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관점이요? 다시 따라붙어. 생태 체계적 관점. 시작. 아우, 반드시 시험 문제 나와. 아우, 안 나오면 기적이야 이거. 인행사에서 나오고 실천론에서는 반드시 출제되고, 인행사에서는 귀찮을 때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튀어나오고, 실천 기술론에서는 반드시 나와요. 왜냐하면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적 관점이 뭐라고? 생태 체계적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생태 체계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존의 직선적 원인론적,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이론에 근거한 직선적 원인론적 관점에서는 클라이언트의 과거가 원인이 돼서 요 모양 요 꼴의 클라이언트가 됐다. 복지사는 클라이언트만 바라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생태 체계적 관점에서는 환경 속의 인간, 다시 뭐라고요? 환경 속의 인간관을 갖고 클라이언트를 봅니다. 들어보셨죠? 환경 속의 인간. 환경 속의 인간. 자,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클라이언트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클라이언트가 처해 있는 환경을 같이 보는 거야. 이해됐어요? 어떤 얘기인지? 다시 얘기한다면 사회복지사는 이 생태체계적 관점하에서는 클라이언트도 봐야 되지만 클라이언트와 상호작용하는 클라이언트의 환경도 같이 보는 거야.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지금 역기능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사회복지사가 얘만 봤습니다. 아, 얘가 왜 이런 문제를 갖고 있지? 스타벅스를 갔다 와서 그러나? 막 이러면서 이 사람만 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얘 엄마도 같이 보는 거야. 이 바깥에 있는. 얘 아빠도 같이 보는 겁니다. 얘 친구도 같이 보는 거야. 이해가 됐나요? 어떤 얘기인지? 얘 이웃들도 같이 보게 돼요. 그걸 무슨 관점? 생태 체계적 관점이라고 하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환경 속의 인간관. 이걸 또 똑같은 말이 있어요. 이중 초점. 다시 뭐예요, 여러분? 듀얼 포커스라고 하죠. 이중 초점. 따라합시다. 이중 초점. 이중 초점이라는 게 초점을 두 군데 맞추라는 거예요. 뭐하고 뭐에 초점 맞추라는 뜻이에요? 클라이언트 인간한테 초점을 맞추고 클라이언트 환경에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죠. 그래서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말과 이중 초점이라는 말은 같은 말, 틀린 말. 똑같은 말이야. 그의 이론적 배경이 된 게 뭐라고? 생태 체계적 관점이야. 그냥 세 개는 같은 말이야. 세 개가. 생태 체계적 관점 똑같은 말, 환경 속의 인간 똑같은 말, 이중 초점. 시험엔 세 가지가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됩니다. 이해됐지요? 그때 이 생태 체계적 관점은 생태학이라는 학문하고 체계 이론이라는 게 합해져서 만들어진 학문이에요. 뭐하고 뭐가 합해졌다고요? 생태 체계적 관점은 생태학, 따라붙다. 생태학 플러스 체계 이론. 이해가 됐죠? 우리가 왜 인행사에서 체계 이론을 공부하시게 되냐면요, 그 체계 이론에서 체계 이론을 통해서 뭘 형성하려고? 생태 체계적 관점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행사의 맨 마지막 챕터가 체계 이론인데, 그 체계 이론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태 체계적 관점을 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생태 체계적 관점은 실천론 시간에 또 배워요. 다시 얘기한다면 인행사에서 생태 체계적 관점, 체계 이론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다시 또 실천론에 가면 또 똑같이 체계 이론 얘기가 또 출제가 돼요. 똑같은 내용이.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정리 가만히 해봐요. 머릿속에다 인행사를 그려봅니다. 아, 인행사는 크게 몇 개 덩어리? 3개 덩어리가 있다. 뭐. 성격 이론이 있고, 두 번째가 인간의 발달 단계 이론이 있었어요. 태아기서부터 노년기까지. 그렇죠? 마지막으로 체계 이론 공부하는 거다. 됐습니까? 그 체계 이론 쪽에서는, 즉 사회 환경에 관한 이론에서는 나와봤자 3개, 4개밖에 안 나와요. 핵심은 성격 이론이다. 알겠습니까? 성격 이론 공부를 잘 해놓으셔야 된다. 됐죠, 여러분? 됐다. 자, 인행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 좀 잠깐만 봐요. 자, 14페이지서부터 보면 정신역동이론 1 하고서 테마 두 번째 프로이트 정신분석이론 나와 있잖아요. 교재를 잠깐 봅니다. 그럼 인간관 나와 있어요. 인간관, 비합리적 수동적 인간, 결정론적 인간 3 단어만 알면 돼. 왜 그런지는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시험에 나올 때도 프로이트는 인간을 비합리적 존재로 봤다. 이렇게 출제돼요. 수동적 존재로 봤다. 왜 그런지는 이제 우리가 인행사 공부하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뤄볼 거예요. 그 다음에 주요 개념 나오죠? 주요 개념 보이십니까? 주요 개념 나와. 옆에 문제 한번 봐봐요. OX 문제. 원초하는 현실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출제합니다. 원초하는 쾌락 원리의 지배를 받아요.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 교재에 빠지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를 푸는데. 그래서 이 주요 개념들 정리를 쭉 하시고 밑에 보시면 특징이 등장하는 겁니다. 특징이. 자아 방어 기제 이런 거 전부 주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맨 끄트머리에 특징까지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두 번째가 이제 정신 역동 이론 두 번째 에릭슨의 심리 사회 이론. 찾으셨나요? 19페이지입니다. 역시 인간관 주요 개념. 인간관이 얘는 별로 출제 많이 안 됐죠? 그 다음에 주요 개념 출제되고, 주요 개념 중에 심리, 사회적 자아 발달 단계. 여기 표 나와 있죠? 이 표 이제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이 표를 못 외우면 시험장에 못 갑니다. 시험장에 못 가요. 반드시 여기서 이 표하고 이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학이 유학이 공부하셨잖아요. 걔를 연결시켜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 표를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된다. 죽었다 깨도 기억해야 된다. 100% 아니 1000% 2문제 이상 3문제까지 나오니까 여기서 이 표가. 알았죠? 자, 외우는 방법 우리 수업 시간에 잘 알려드릴 거예요. 쉽게 재밌게 외울 겁니다. 자, 한 개 뭐 쭉 해서 보시면 되고, 분석심리이론, 자, 융의 분석심리이론까지 우리 교재 안에 빠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예, 이거 갖고 총정리하시면 됩니다. 알았나요? 그리고 볼드로 처리되어 있잖아요. 교재 안에. 그거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 볼드로 표시되어야 되는 겁니다. 글씨가. 알겠죠? 출제됐던 것들 옆에 OX까지. 이거 왜 지금 하느냐 하면 숙제 내드리려고 하는 거야. 알았어요? 자, 쭉 보시면 된다. 그래서 성격 이론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다뤄볼 거고요. 우리가 본 수업 시간에 다뤄보고, 그 다음에 자, 사회환경에 관한 주요 이론부터 나왔는데 이게 체계 이론 얘기입니다. 체계 이론 얘기. 이게 여기 보시면 사회환경의 주요 이론 중에서 사회구조 변동에 관한 이론들이라고 해서 이게 바뀐 교과 과정 안에 새로 실린 내용들인데 아직까지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수업 시간에 이 내용도 조금씩 다뤄볼 것이고, 핵심은 뭐다? 이 생태체계적 관점. 얘다. 테마 3번이다. 테마 3번. 와후! 환경 속의 뭐라고? 인간. 다른 말로 듀얼 포커스. 이중 초점. 자, 우리 지금 한번 훑어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 아, 이런 게 있구나. 보시는 거예요. 자, 출제 빈도가 많죠? 그 다음에 체계에 관한 얘기들 테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체계 이론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반드시 체계 이론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들 있죠? 이 테마 4번 좀 잠깐 봐주세요. 용어들 위주로 출제가 되어지더라. 얘네들은 실천론에서도 또 만난다. 그 다음에 테마 5번 잠깐 봐봐요. 이 브론펜 브레너 따라해볼까요? 브론펜 브레너.
이 브롬펜브렌의 5가지 체계가 등장하는데 이것도 생태 체계적 관점하에서 브롬펜브레너가 체계를 구분해 놓은 건데요. 이게요, 지금 몇 회서부터 시험 문제 나오기 시작하나요, 지금? 14회서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옵니다. 너무 재밌는 건 인행사뿐만 아니라 실천론에서도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브롬펜브레너가. 다시 얘기한다면 요번 21회 시험에 얘가 나올까 안 나올까? 사생결단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브롬펜브레너가. 믿으십시오. 5가지 체계 나오는 거 다 정해져 있어. 믿으시고 쫓아오만 오시면 돼. 자, 문화 체계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장에 들어가시면 전생의 발달의 통합적 이해.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태아기서부터 영아기, 유아기 이거 얘기입니다. 자, 인간 발달이 뭐냐 그 개념을 묻는 거. 그 다음에 유사 개념. 발달의 3가지 유사 개념. 성장, 성숙, 학습이 있습니다. 성장, 성숙, 학습. 이거 요번 20회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계속 출제가 될 거다. 그 다음에 꼭 시험 사생결단 나오는 게 인간 발달의 뭐라고? 원리. 이거가 시험 문제 안 나온 해는 단 한 번도 없었었다. 100% 어떤 일이 있어도 출제된다. 한 문제 여기서. 알겠죠? 발달 단계 원리. 죽으면 시험 못 보지 참. 어쨌든 꼭 나온다. 반드시 믿으셔야 돼. 내 말을 믿으면 합격이야. 자, 나머지 보시대요. 요거 좀 보세요. 인간 발달에 관한 지식이 사회복지 실천에 주는 유용성. 요거 잠깐 볼게요. 얘가 올해 시험엔 출제 안 됐는데 여러분들 시험 볼 땐 나올 거야. 자, 이런 거야. 우리 기출문제 중에서요. 이 유용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왜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공부해야 되냐 그거야. 이게 원래 저 심리학과에서 공부하는 발달심리학 얘기거든요. 왜 이걸 공부해야 될까? 왜 우리가 심리학 공부를 해야 되지? 그죠? 그게 유용성인데 저를 잠깐 보십시오. 이 유용성 관련된 문제는 꼭 두 군데서만 출제된다. 왜 이 과목을 공부해야 되지? 이겁니다. 그게 인행사에서 하나, 조사론에서 하나가 나와요. 둘 다 사회복지 기초 과목이죠. 사회복지 실천론, 기술론, 정책론 이런 데서 왜 실천론을 공부해야 되냐? 이거 안 묻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인행사에서 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공부해야 되느냐? 그것이 유용성입니다. 또 이 조사론이라는 게 조사 방법론을 얘기하는 건데 왜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를 공부해야 되는가? 유용성 문제가 꼭 하나하나씩 출제가 된다. 알았죠? 자, 다시 얘기한다면 유용성은 어디하고 어디에서만 출제된다? 인행사고 조사론에서만 출제가 돼요. 반드시.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아니 조사 방법 하는 애들 조사 방법론 공부하는 애들이 왜 걔네들 조사 방법 통계학 공부하는 거 이해한다. 근데 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그 통계학을 공부해야 되는가? 이해되죠? 그 유용성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인행사하고 조사론에서만 유용성 문제가 각각 한 문제씩 꼭 등장한다는 사실 여러분 정리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발달 단계예요. 태아기 특징들 쭉 나오지요. 이것들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기? 영아기. 뭔 기요? 영아기. 두 번째가 무슨 기? 다시 한번. 뭔 기? 영아기. 영아기 몇 살에서 몇 살? 0에서 2세. 세 번째가 뭔 기? 유아기. 3에서 6세. 자, 오늘은요 우리 책하고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이렇게 훑어보고 가려는 거예요. 큰 맥락을 잡고. 이 책이 여러분들 100% 합격시켜줄 거니까 얘하고 되게 친해지셔야 돼. 알았어요? 그 책하고 친해지는 시간이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유아기 다음에 뭔기? 아동기. 아동기도 항상 시험에 나올 땐 7에서 12세로 출제가 됐었어요. 초등학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의 시기를 아동기라고 하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밑에 내려가 보십시오. 무슨 기? 청소년기. 얘는 나이가 시험 때마다 틀렸었다. 그러니까 항상 청소년기는 나이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뭐만 기억해라. 중학생, 고등학생 때야 라고만 정리하시고 문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나이가 시험마다 틀렸으니까 나이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청년기가 있더라.
청년기 이걸 성인 초기라고 11회 때 한 번 출제가 됐었다. 앞으로도 계속 청년기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도 연령 규범은 시험마다 틀렸었다. 그래서 결혼하기 직전 사랑을 하고 또 직장 생활 시작한 시점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게만 정리를 꼭 해주십시오. 자, 쭉 내려가시면 그 다음에 무슨 기? 중년기. 이걸 성인 중기라고 했다. 끄트머리의 나이는 항상 64세로 출제가 됐었다. 왜 그러냐면 학자별로 우리 교과서들 있잖아요. 학자별로 그 교수님들이 연령 구분을 지들 마음대로 막 쪼개놨어요. 예. 근데 우리 시험은 그나마 몇 군데는 통일을 시켜준 거야. 그 통일된 나이는 기억을 해야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고 우리 공부가 정리되는 거야. 알았죠? 어떤 책이든지 간에 시험에 영유아기,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기 이렇게 쓴 책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요. 단 한 번도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알았죠? 어떤 얘기인지 그거 보지 마시고 우리 책만 갖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청년기. 자, 밑에 볼게요. 내려가면 자, 노년기 등장하더라. 노년기 때 사망 얘기를 같이 다룹니다. 사람이 맨 마지막 단계는 뭐죠? 죽음이죠. 죽음과 관련해서는 얘만 시험 문제 나옵니다. 큐블러-로스의 죽음의 단계. 얘가 시험에 안 나온 적은 뭐 거의 없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행사를 마칩니다. 여러분 인행사 공부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쉽습니다. 조금만 공부하시면 얼마든지 우리 목표 점수 22점이라 그랬잖아요. 충분히 맞을 수 있다. 알겠죠? 자, 이래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관한 큰 틀 한번 보고 이 책이 이렇게 생겼어를 봤어요. 기출 회차 표기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돼 있어요. 회차 표기가 많다는 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여러분?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이에요. 걔를 중점적으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제 사회복지 조사론입니다. 아싸 신나고 즐거운 사회복지 조사론. 조사론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조사론 강의를 쫙 진행을 할 거예요. 다음 시간 빠지시면 안 돼요. 다음 시간 하루 동안에 사회복지 조사론을 끝마칠 건데 제가 약속드립니다. 그 조사론 공부 다 마치시고 나면은 우리 목표 점수 15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22점, 23점 다 맞을 수 있어요. 알았죠? 그럼 1교시에서 선방 치고 그 다음에 가는 거야. 그럼 떨어지려고 노력을 해도 안 떨어져요. 알았죠? 수업 빠지시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조사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조사론이 뭐 하는 게 조사론이에요 도대체? 선생님 얘기 좀 해보십시오. 예? 통계. 그게 원칙으로는 이제 학교 과정에서는 그 통계학을 자료 분석론이라고 별도로 공부합니다. 어쨌든 예, 통계. 그럼 통계는 왜 하죠? 예? 분석. 그럼 분석은 왜 하죠? 제가 지금 말꼬리 잡고 있죠. 예. 조사론을 왜 공부하죠? 논문 쓰려고. 맞습니다. 그럼 논문은 왜 쓰죠? 학위 받으려고. 예. 뭐 요새 보니까 뭐 논문 그냥 뭐 100개도 주던데 어쨌든 예. 어쨌든 예. 여러분 조사론을 왜 공부해요? 논문을 왜 쓰죠?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이 조사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 논문 쓰는 절차, 방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시잖아요. 그럼 이제 석사 과정 시작할 때, 석사 때 논문을 쓰죠. 그때 이 조사론 공부를 아주 심하게 시킵니다. 굉장히 강하게 시켜요. 그래서 논문 쓰게 만드는 거야. 그럼 논문을 왜 써요? 논문을 쓰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 다시 어떻게 해요? 어떤 대상을 연구하려고. 그 연구해서 뭐 하는데요? 지금 제가 말꼬리를 계속 잡고 있죠? 예, 신경질 나죠, 그죠? 예.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자, 지식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거예요, 논문이라는 거는. 다시, 뭘 만든다고요, 여러분? 지식을 만드는 겁니다. 지식은 알미죠, 암, 그죠? 암. 그 알의 내용을 창출해내는 거야.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논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학위 논문이 있고 학술 논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위 논문은
보통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의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학위 논문이에요. 그 학위 논문에서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자, 학위 논문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야? 지식을 창출해낼 수 있을,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학교가 검증해 준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 사람이 뭐 하는 거지? 새로운 지식을 만들었습니다를 사람들한테 알려줘. 그게 바로 학술 논문이에요. 학술 논문은 석사나 박사학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학술 논문은. 이해가 됐죠? 논문이 크게 무슨 논문이 있다고요? 학위 논문하고 학술 논문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학위 논문은 자격 검증용 논문이고요. 그다음에 자격 검증이 된 사람이 실제로 지식을 창출해내는 것,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우리 앞에서 프로이트, 에릭슨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 사람들 전부 뭐 한 거지? 자신들만의 논문을 썼어요. 우리 정신분석이론에서 프로이트가 얘기한 이야기들이 쫙 있잖아요. 그게 뭐야? 그 사람이 만들어낸 지식이야. 우린 그 지식을 어떻게? 이론으로 받아들인 거죠. 아, 야, 훌륭하다, 야, 이러면서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야. 다시 얘기한다면, 사회복지조사론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지식을 창출해내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야. 다시, 뭐를 창출해내는 방법을 공부한다고요? 어떻게 지식을 만들어내지? 그 지식을 만들어내는 절차가 뭐야? 그 지식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지식의 본질. 그걸 공부하는 것이 사회복지조사론이더라. 이해가 됐죠? 자,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 아, 도대체 지식이 뭐야? 아이씨, 지식이 도대체 뭐야? 이놈의 지식이. 지식이 뭐지? 이 지식이 뭔지에 관해서 두 파가 나뉩니다. 이 나쁜 놈들 둘이 등장을 해요. 한 놈만 있어도 우리가 힘들어 죽겠는데 둘이 갈려져서 자기네들 주장을 하는 거야. 그 첫 번째가 실증주의. 뭔 주의? 실증주의라고 하는 애들 뿅 하고 나와요. 뭔 주의? 실증주의. 다시 뭐라고? 실증주의. 자, 실증주의라고 하는 애들은 얘네들은 뭐라고? 지식이 도대체 뭐냐? 지식은 앞에서 얘기했었어.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 배웠죠? 앞에서.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만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뭐라고? 경험적으로 검증. 실증이라는 것은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것. 이게 실증이에요. 여러분, 실증주의하고 이 반대되는 해석주의는 단 한 번도 시험 문제 안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100% 시험에 나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다시, 실증주의는 뭐 한다고? 실제로 검증할 수 있어야만 그게 지식이다. 지식이다. 우리 앞에서 프로이트 배웠는데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세계 안에 원초와 자아, 초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 불가능? 그거 어떻게 MRI로 찍어서 보여줘? 엑스레이로 찍어서 확인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 헛소리하고 앉아있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얘들은. 실증주의 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반면에 아이씨, 그런 거 말고 인간이 경험적으로 검증하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 세상에는. 인간이 보지 못하고 또 인간이 맛보지 못하고 인간이 손으로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인간이 듣지 못해도 뭔가 존재하는 뭔가가 있다. 라고 하는 게 해석주의예요. 무슨 주의? 해석주의야. 자, 무슨 주의가 있다고? 실증주의? 해석주의. 다시 무슨 주의? 실증주의, 해석주의. 이 두 파가 갈라져서 지식의 본질에 대해서 따집니다. 시험에 실증주의, 해석주의는 반드시 출제된다. 반드시. 왜냐하면 우리 사회복지 조사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반드시 나온다. 반드시. 알았죠? 예. 안 나오면 나한테 따지라니까 진짜. 왜 실증주의 안 나왔죠? 이러고 따지세요. 진짜로. 진짜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때 봅시다. 이 실증주의자들은 그래, 이걸 경험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어떻게 지식을 경험적 검증 가능성 있게 표현할 것인가, 이걸 양적 연구라고 해요. 무슨 연구? 양적 연구. 다시 무슨 연구? 양적 연구라 그래요. 여러분, 양적 연구라고 하는 얘기 뭐냐면요, 이 실증주의자들이 선택한 방법인데 모든 연구한 결과물을 저 좀 봐봐. 필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얘기를 잘 듣고 이해를 해야 돼.
모든 연구해낸 결과를 양적, 양이란 건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숫자로 표현하는 거야. 숫자로. 연구의 결과물 과정상에 나온 이야기들을 전부 다 뭘로 표현하려고 하더라? 이 실증주의자들은 양적, 즉 숫자로 표현한다. 이걸 그래서 수치화, 다른 말로 계량화라 그래요. 우리 요새 그런 거 있잖아. 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대통령의 지지도를 알아봤어요. 그럼 대통령을 국민이 얼마만큼 지지하고 있는가에 관한, 국정 운영에 관한 지지율에 관한 지식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해봤더니만 한 30 몇 %가 지지를 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뭘로 표현했지 지금? 30 몇 %. 30 몇이라는 거 숫자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숫자야, 그 숫자. 그렇지. 그 무슨 연구한 거야? 양적 연구한 거야. 그 양적 연구한 그 사람들이 무슨 주의자들? 실증주의자들인 거야. 끝이야. 간단하죠? 이해됐나요? 그런데 해석주의자들은 안 돼.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있어. 인간 내면의 이야기 보이지 않잖아요. 경험적 검증할 수 없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걸 도대체 어떻게 숫자로 표현을 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숫자로 표현하지 않아. 그 숫자로 표현하지 않고 그 연구의 본질, 내가 알고자 하는 지식의 본질을 뒤진다 해서 얘를 질적 연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주의는 숫자로 표현을 안 해. 숫자로 표현하지 않아. 연구 방법은 무슨 연구? 질적 연구라고 하는 거야. 세트야. 시험에 나올 때 실증주의는 양적 연구를 추구한다. 이렇게 나와요. 해석주의는 질적 연구를 추구한다. 이렇게 출제돼. 맞아 틀려. 그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때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사회복지조사 공부의 90%는 양적 연구를 공부합니다. 우리는 거의 다 양적 연구만 공부해. 나머지 10% 조금만 뭐 하는 거지? 질적 연구만 공부하고 시험 문제에도 질적 연구가 조금만 나와. 25문제 중에서 아주 정말 많이 나오면 3문제가 어디서? 질적 연구에서 출제가 되어지고 나머지 22문제는 어디서 나와요? 양적 연구에서만 나오는 거야. 알았디요? 예. 이해됐디요? 예. 졸지 마요. 예. 힘들죠? 정리가 되세요? 자, 정리가 돼야 돼.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완벽한 강의를 듣고 있는 거야. 이 강의보다 좋은 게 있으면 그거 더 들어도 돼. 괜찮아. 진짜로. 합격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 집중해서 정리를 해두시고 여기 봅시다. 그때 이제 양적 연구를 봅시다. 도대체 이놈의 양적 연구가들은 뭔가를 수치화 계량화 시킨다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그 대상이 뭐냐 이거야. 뭐를 양적으로 수치화 계량화 시킬까 이것들이. 뭐를. 그걸 두 가지로 따집니다. 첫 번째, 인과관계를 양적으로 수치화 계량화 시키자. 뭐를? 인과관계를. 다시 뭐를요? 인과관계를. 자, 지금 봐봐. 이런 거지. 예를 들자면 저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연구를 해서 실증주의자인데 연구를 합니다. 7호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이라고 여러분 강의 시간에 많이 들어봤죠? 연구자가 자 7호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했었을 때 이것이 치매를 앓고 계신 노인의 우울증을 얼마만큼 감소시킬까? 그때 인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인이고 이 과라는 건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치료가 뭐가 되는 거지? 원인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노인의 우울증이 결과가 되죠. 이 원인이 되어지는 변수를 우리가 독립 변수라고 하고 얘를 종속 변수라고 해. 그때 자 보시면 치료 레크레이션을 제공하면 할머니의 우울증이 얼마만큼 좋아질까라고 가설을 세워놓고 가설을 입증할 때 입증하려고 실제로 실험을 해본 거야. 해봤더니만 할머니의 우울증이 60%가 좋아지더라. 실증주의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60%가 좋아졌다. 70%가 좋아졌다. 우리 텔레비전의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정부가 부동산 막 이렇게 정책을 피는데 이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안정화의 70%를 이뤄냈다. 50%를 이뤄냈다. 또는 정부가 이런 정책을 펴서 어떤 범죄율을 70%를 감소시켰다. 30%를 감소시켰다. 이런 표현들 등장하죠.
그때 그 제공되어졌던 부동산 정책이나 또는 범죄를 없애기 위한 정책들이 뭐가 독립변수가 되는 거야, 그게.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등장하는 부동산의 결과값이나 범죄율이 종속변수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걸 몇 %로 표현을 한 거야. 무슨 연구한 거지 지금? 양적 연구한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셨어요? 어떤 얘기인지? 됐죠? 자, 그래서 잘 보시면 이런 인과관계 정도를 다시 한번 뭐라고? 인과관계 정도. 양적 연구가들이 사용하는 인과관계 정도를 우린 전문 용어로 내적 타당도라고 하더라. 들어봤나요? 다시 한번 내적 타당도의 뜻이 뭐라고? 인과관계 정도예요. 자, 이게 왜 내적 타당도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지를 지금부터 봅시다. 되게 중요해. 잘 봐야 돼. 우리는 여기서 봅시다.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했었을 때 할머니의 우울증이 얼마만큼 좋아질까? 얼마만큼 좋아질까? 알고 싶은 거야, 그게. 몇 %나 할머니의 우울증이 감소되어질까를 알고 싶은 거야. 자연 상태가 아니고 그 %를 알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인과관계 모형이란 걸 만들어요. 뭘 만들었다고? 인과관계 모형. 그럼 인과관계 모형은 뭐냐? 그래, 이렇게 하자. 치료 레크레이션을 제공했었을 때 할머니의 우울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설정을 하고 이것과 관련된 실험을 실시하자. 자연 발생적인 현상이 아니야, 이게. 의도적으로 치료 레크레이션과 우울증 사이에 인과관계를 몇 %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실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맞춰서 실험을 실시하는 거야. 모형 내에서. 자, 그러면 잡읍시다. 내적 타당도란 왜 내적일까? 인과관계 모형 내에서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 모형을 설치하는 이유는 뭐야?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게 모형 내에서 이 모형이 얼마만큼 타당한가, 적합한가. 그래서 내적 타당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한번, 내적 타당도의 뜻이 뭐라고? 인과관계 정도다. 끝이야, 그냥. 다시 한번, 내적 타당도 뭐라고? 인과관계 정도다. 모형 내에서, 내가 알아보고 싶은 게 모형 내에서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몇 %가 되는지 좀 알아보고 싶은데 그걸 얼마만큼 잘 달성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서 70%가 나왔다, 80%가 나왔다. 어느 게 더 내적 타당도가 높은 거예요? 그렇지. 인과관계 모형 잘 설정했네,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적 타당도가 더 높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두 번째, 여기서 연구한 결과물을 주워다가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한번 적용해 보는 거야. 야, 내가 여기서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적용했더니 야, 80명이 좋아졌어. 그럼 내적 타당도가 몇 %요? 이거 계산 안 되면 안 돼요, 이런 거. 80% 금방 나오죠. 근데 이 프로그램을 주워다가 밖에 나가서 아무 우울증 갖고 있는 할머니나 다 붙잡고 적용을 해보는 거야. 에이씨, 해봤더니 한 10,000명 갖고 해봤어.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랬더니 100명밖에 치료가 안 되더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시 얘기한다면 인과관계 모형 내에서 얻어진 결과물을 가져다가 이걸 다른 대상들한테도 적용을 해보는 거야. 그걸 우리는 일반화라 그래. 뭐라고요? 일반화. 다시 인과관계 모형 내에서 얻어진 결과물을 가져다가 어디 가서 다른 대상들한테도 적용을 해보는 거야. 해봤었을 때 이것이 다른 대상한테도 먹혀 들어가는 정도. 이걸 뭐라고? 일반화 정도 또는 일반화라고 하더라. 이걸 모형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타당성이다. 그래서 이걸 외적 타당도라고 한다. 다시 뭐라고? 이걸 외적 타당도라 그래요. 다시 일반화 정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외적 타당도. 이해가 됐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1000명을 데려다 놓고서 할머니 100명 데려다 놓고서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제공했더니 80명이 좋아졌어. 그러면 내적 타당도는 80%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밖에 있는 다른 할머니들, 내가 실험을 하려고 모은 100명의 할머니가 아니라 다른 그냥 아무거나 걸리적거리는 걸리적 표현이 이상하다. 아무나 걸리는 할머니들 대상으로 해봤더니 먹혀 들어가질 않아. 10,000명 갖고 해봤더니 300명밖에 변화가 안 일어나. 무슨 말인지 되세요?
치료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럼 외적 타당도는 0.3%, 3%밖에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양적 연구는 뭐하고 뭐를 하려고? 인과관계 정도를 숫자로 표현해보고 싶고, 두 번째는 일반화를 숫자로 표현해보고 싶어서 진행하는 연구가 바로 뭐다? 양적 연구다. 우리 시험 문제 이렇게 등장을 해. 자,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양적 연구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과학적 방법이라고 출제가 됩니다. 뭐라고? 자, 과학적 방법 이퀄 양적 연구야. 다시 뭐라고요? 과학적 방법 이퀄 양적 연구. 또는 과학적 조사라고도 출제되고 과학적 연구라고도 출제돼요. 이게 영어로 리서치란 말 있잖아요. 그죠? 리서치. 또는 스터디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나라 아름다운 학자님들이 지들 마음대로 번역을 한 건데 시험 문제도 그대로 출제를 해.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떤 얘기인지? 그냥 기억해야 돼. 과학적 방법, 과학적 조사, 과학적 연구하면 그게 다 뭐라고? 양적 연구란 뜻이야. 그럼 자, 시험에 이렇게 출제돼. 양적 연구의 목적은 뭐하고 뭐다?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그 인과관계 정도를 우리 뭐라고 하더라? 내적 타당도. 일반화 정도를 외적 타당도. 끝이야. 그렇게 나와. 자, 요새 시험에 자꾸 등장하는 것이 이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의 관계를 묻는 게 자꾸 나와요.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의 관계. 둘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요? 내적 타당도가 높으면 외적 타당도도 높을까? 둘의 관계. 둘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비대칭적 관계라 그래. 무슨 관계? 비대칭이란 말 시험에 잘 나와. 비대칭이라는 게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다는 뜻이야. 대칭이면 평평한 건데 근데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 자, 봅시다. 내적 타당도가 높으려면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대상의 숫자가 많으면 좋을까? 적으면 좋을까? 적으면 좋아. 그죠? 한 명을 놓고 치료 레크레이션 했더니 100%야. 확 좋아진 거야. 두 명 놓고 하면 이놈의 할머니는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어. 조금 줄어드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3명, 4명, 5명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 인과관계 정도가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연구의 대상, 그걸 우리가 표본의 크기라고 나중에 공부할 텐데 걔가 커야 돼? 줄어들어야 돼? 얘는 줄어야 돼. 근데 외적 타당도를 높이려면 이때는 많아야 돼. 많은 대상들로 해도 다 먹혀 들어가면 그게 외적 타당도 높은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둘은 굉장히 비대칭적이야. 얘를 높이기 위해서는 표본의 크기, 연구의 대상을 줄여야 되고 얘를 높이기 위해서는 표본의 크기를 늘려야 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내적 타당도하고 외적 타당도를 둘 다 높이는 연구가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그런 건 힘들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봅시다. 정했어. 어떻게 정했냐면 내적 타당도 높은 연구를 하나 발견해내자. 그게 실험 설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설계? 여러분 실험 설계, 우리 조사론의 4분의 1은 실험 설계 얘기 공부할 겁니다. 실험 설계는 뭐가 높은 연구? 내적 타당도가 높은 연구예요. 내적 타당도가 높은 연구. 즉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연구야. 알겠죠? 자, 두 번째, 이 외적 타당도가 높은 연구를 우리 뭐라 그래? 이걸 서베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 연구? 서베이. 서베이가 표본 설문조사야. 표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 그래요. 이 모집단에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대상을 이렇게 쏙 뽑아냅니다. 그 대상을 표본이라고 하고 뽑아내는 행위를 우리는 표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우리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대통령의 업무 수행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체 유권자들 중에서 1000명을 끄집어냈어.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 1000명이 30몇 %, 1000명 중에 300 몇 명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어. 이해됐나요? 그걸 갖고 우리는 어떻게 추정을 하지? 아, 전체 우리나라 유권자 중에서 30%는 대통령을 추정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걸 서베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뭘 하고 있는 거지? 일반화시키고 있는 거지. 전체 국민들 중에서 요만큼은 대통령을 요만큼을 지지하고 있어.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 연구가 서베이다.
우리 조사론 시간에 공부하는 공부의 약 7, 80%는 실험 설계와 서베이에 관한 얘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는 실험 설계는 뭐가 좋다고? 무슨 타당도가? 내적 타당도가 좋은 연구야. 인과관계 알아보고 싶은 연구고, 얘는 뭐 하는 거지? 일반화시키는 연구야. 외적 타당도가 높은 연구야. 다시 얘기한다면 아까 전에 그 대통령 지지율 얘기했지만 1000명에서 300명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했어요. 그럼 그걸 가져다 우리는 어떻게? 전체 국민들 중에서 30%가 대통령을 지지하는구나라고 우리는 일반화시키는 거죠. 지지율을. 이해가 됐죠? 자, 이 얘기들을 조사론 시간에 깊게 다룰 것이다. 조사론의 핵심은 바로 이거다. 인과관계, 그 다음에 일반화. 인과관계 정도를 내적 타당도, 일반화 정도를 외적 타당도라고 하더라. 알겠습니까? 어떤 얘기인지? 자,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